지금 기초연금 제도는 바뀌어가야 됩니다. 나는 국민연금 열심히 넣었는데 국민연금 안 넣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고 나보다 더 많이 받네.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30년 지나보십시오. 지금 상태대로라면 적립금이 다 고갈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더 심하게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키반 저축이 있으니까요. 그걸 이제 소비를 하게 되고 해외여행을 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1월 달에 서비스 수지 적자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행 수지 적자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는 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흑자되면 아주 흑자로 또 계속되면 없이 좋기는 하는데 무역 수지는 이제 상품의 수출입에 비해서 흑자 부분이고요. 그 전체 경상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역 외수지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투자했던 것에 들어오는 배당금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 다 포함해서 이제 경상수지는 전체 이제 달러의 흐름입니다. 그게 작년까지도 흑자였습니다. 그리고 뭐 2019년 이런 때는 상당한 흑자였고요. 올해도 이제 흑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이제 이게 적자로 크게 돌아선 거예요. 그 적자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행수지 적자가 크다 해서 이제 정부 정책에서 여러 가지 여행에 대해서 많은 규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상 일단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경상수지나 이런 게 흑자가 기조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적자로 들어갔다는 게 조금 정부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은 뉴스이고 신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내수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나 많습니까? 2,500조 이렇고 한데 그런데 금리가 미국은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한 10에서 15%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긴 하지만은 이게 그러면은 모두 다가 이 영향을 받으려면은 적어도 6년이 지나야 다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6년 이상. 왜냐하면 장기 고정금리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변동금리 대출이잖아요. 올리면은 적어도 1년 안에 다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올해 정도 상반기 되면 거의 다 영향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자 비용이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다 원리금 상환하면은 자기의 소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올랐는데 경기가 이러니까 임금도 그만큼 팍 올리지는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도 이제 떨어졌고 내수 부분은 당연히 둔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 둔화는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이제 대외적으로 무역수지라든지 경상수지 여기까지 이제 적자로 돌아서니까 소위 말해 이제 쌍방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뭔가 재정을 풀어서 그러면은 막아보고 싶은데 물가가 또 이제 우리 역시 이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진퇴양난이라 그럴까요? 약간 막다른 골목 이런 상황이라서 조금 괴로운 국면으로 보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올해 뭐 성장률 대략 1.5, 1.6% 정도 그래도 실질 성장은 하는 걸로는 보고 있으니까요. 한국은 지금 사실은 미국의 경기보다도 중국의 수출하고 반도체 수출 이게 사실은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미국도 이제 리세션이 오게 되면은 뭐 한국도 수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뭐 무역 수지 면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 유가가 더 떨어진다든지 뭐 이러면 무역 수지는 이제 많이 개선될 수 있고요. 반도체 수출이 또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게 섞여 있어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이런 요인들에 대한 전망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좀 깔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수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를 이만큼 증가시킨 데다가 금리는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요. 당연히 그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수는 좀 상당히 정체된 상태가 올해 내년 지속될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글로벌 환경에서 미국이 리세션에 들어가면은 다른 나라도 따라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도 약간 영향을 받는다고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이 리오퍼닝을 하면서 성장률이 적어도 이제 4% 이렇게 4, 5% 되면은 그게 이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가 중국의 수출이 자꾸 끊기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은 중국의 수출보다 이제 미국의 수출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뭐 아직 이쪽으로 완전히 이행하지도 못했고 하니까 그래서 중국이 리오퍼닝이 된다 하더라도 리오퍼닝이 되면은 또 원자재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해서 좀 불투명합니다. 중국이 리오퍼닝 되더라도 과연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될까?
하는 것들이 이제 원자재 가격, 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불투명했어요. 전체적으로 내년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약간 미국 경제도 그렇고요. 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야, 지금 사놓으면은 괜찮겠다 그런 게 아니라요. 올해 하반기, 내년 이 정도의 승부수가 한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이유가 바로 실물 경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양분화돼서 많이 나타나죠. 물론 이제 계속 하락은 합니다. 근데 이제 하락폭이 더 큰 건 미분양이 더 많이 되고 뭐 하는 곳은 이제 아시다시피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은 미분양도 더 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은 떨어지고 나서 떨어진 율이 많이 둔화되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조금 우량한 것들은 이제 슬라이드 하다가 속도가 좀 늦어지고 있고, 지방이나 이런 쪽은 계속 이제 슬라이드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앞으로도 뭐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최소 올해 말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고, 이제 올해 말까지의 변곡점을 바라는 것은 지금 우량 지역입니다. 우량 지역인데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든지, 부동산의 규제 완화는 뭐 웬만한 거는 다 올 초에 다 했지 않습니까? 했고 이제 모멘텀을 기다리는데, 그 모멘텀이 뭐 일단은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가 이제 첫 번째 모멘텀. 그때도 못 살아나면 이제 좀 더 가야 되겠죠. 사실은 올해 말까지는 일단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그때도 못 살아나면은 이제 앞으로 그 이후부터도 1, 2년은 더 가야 된다고 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제도 다 폐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건축비가 오르니까 서울 지역 같은 경우 분양가도 높여서 이제 야, 집값은 떨어졌다는데 분양가는 이전보다 왜 이렇게 더 높아졌지? 건축비가 오르니까요. 근데 문제는 분양이 될 건가요? 문제죠. 부덕이 건축비가 오르니까 분양가는 높여야죠. 그러면 이제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된다? 그럼 미분양 부분은 또 안아야 되죠. 그럼 이거 적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 부문에 집중하는 건설사들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살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저게 이제 미분양이 자꾸 생기면, 그렇다고 분양할 때 바로 그냥 분양가를 깎아가지고 손해를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 가격에 분양을 하고 봐야죠. 그럼 그 중에 이제 미분양 되는 거는 또 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주택 부문의 건설사들 적자가 뭐 내년 이렇게 되면 좀 커지겠죠. 그런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주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실물 시장이 그냥 이렇게 한번 그 가격이 올랐다가 한번 툭 꺼지고 아 이제 끝났나 하고 툭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막 이렇게 얽히던 것들이 다 풀려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분양가 올렸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미분양 생길 거고, 그 다음에 건설사들 자금 사정이 또 좀 안 좋아지고, 또 안 좋은 건설사들 적자 나서 크게 문제된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했던 것들도 이제 문제되고 하면서 이제 그게 올해, 최소 올해 정도는 뭐 계속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요. 보통 과거의 경험으로 본다면은 올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내년 정도는 좋게, 내년, 후내년 그 정도까지는 이제 이렇게 좀 쭉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뭐 언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최근에 거래됐던 가격 뭐 이런 거 보고 야 이제 주택 시장이 드디어 가격 하락이 서울은 멈췄다, 뭐 이제 올라간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주 싸게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비해서 자기가 살려두고 했던 거에 비해서 아주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살려는 사람이 나오겠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사야죠. 거래량이 조금 있는데 이게 좀 올라간 걸 가지고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최소한 올해까지는 가야 된다고 볼 것 같습니다. 지방은 더 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잡히지 못하면은 올해를 더 넘어가서 가게 되는 거죠. 부동산은 뭐 단타라는 게 없으니까요.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게 없고, 종목이라는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근데 주식은 많은 종목들이 있는 것이고, 그 테마나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수 투자가 아니라 좀 더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 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에 어려운 국면이라는 거죠.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벌기에 어려운 국면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이거 뭐 오래 많이 벌 거라는 욕심을 조금 버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좀 먹고 나서 있는데 갑자기 뉴스가 와서 또 뚝 떨어지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배트를 짧게 잡고 홈런을 노리지 말고 이제 안타를 치라고 하는 격언들이 이제 이런 때 좀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지수 투자보다는 테마나 이런 쪽,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섹터, 경쟁력이 있는 테마, 경쟁력이 있는 기업 뭐 이런 쪽으로
주식 투자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저성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같은 모습은 아니겠지만은 일본이 저성장으로 갈 때 보면은 각 섹터별로 다르게 움직입니다. 계속 침체하는 섹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오히려 4차 산업혁명도 없을 때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막 새로운 섹터가 막 생겨나지 않습니까? AI, 로봇,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계속 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지수를 보실 게 아니라 이런 앞으로 유망한 섹터,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투자를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나라 투자에는 맞으실 것 같고요.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미국은 그냥 지수를 사셔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지수보다는 테마나 기업의 종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인구를 계속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인구뿐만 아니라 지금 이전에는 제조업에서 막 이렇게 선진국이 우리나라하고 경쟁을 하려 안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이전에 하던 산업, 조선, 이런 거 선진국이 누가 와서 경쟁합니까? 그런데 이제는 선진국과 경쟁하는 제조업으로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AI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다 그렇거든요. 그리고 반도체만 하더라도 심지어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제조업의 경쟁 환경이 이미 과거에 비해서 훨씬 치열해졌다는 것.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인구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가 계속 진전되기 때문에 이 면이 우리나라의 전체 장기 저성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일본이 94년에 44,000달러 1인당 GDP가 그랬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9,000달러입니다. 30년 동안. 일본을 비웃을 수 있죠. 일본 저거 뭐 하는 놈이야. 1인당 GDP가 도대체가 3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일본은 나이 든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인구는 똑같은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가족으로 치자면은 2명이 돈을 벌다가 1명이 퇴직을 하고 1명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의 평균 1인당 소득이 떨어지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집니다. 일본 같은 경우 일을 하는 사람들의 생산성은 높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1인당 GDP가 저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빨리 고령화에 접어들잖아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수에 투자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노베이티브한 기업이나 이노베이티브한 섹터나 이런 쪽에 투자하고 지수는 미국의 지수를 사고 이런 것이 주식시장에서 바른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한 7, 8년 전부터도 우리나라는 거의 저는 주가지수 3,000 잘 못 넘는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19 때 한번 올라가 버렸죠. 한 3,300위까지 올라갔었죠. 다시 이제 떨어졌는데 쉽지 않을 거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이제 재미없는 게 80년대, 90년대도 그랬습니다만 한 10년, 15년을 박스권에 있고 어떤 경우는 한 8년씩 박스권에 있고 그러다가 한 번씩 뛰는데요. 지수를 산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10년, 15년을 박스권에 있으면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8년이라도 박스권에 있으면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일본은 94년에 주가 지수를 따라잡은 게 지금 정도일 겁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일본은 90년대에 주식을 산 사람들은 30년 지나도 거주가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된다든지 우리나라처럼 3만 달러로 급속하게 성장한 나라, 그게 이제 중국의 성장에 크게 힘입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지수 투자보다는 유망한 이노베이티브한 섹터 이런 쪽에 투자하셔야 될 겁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연금액을 이제 상향해야 되니까 기초연금이 2065년에는 한 217조 원 정도 지출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저는 이런 기사, 기초연금 2065년 이 기사는 저는 별로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기초연금 제도는 어떻든 바뀌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게 1988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들이 대충 88년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지금 58년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풀로 국민연금에 들어가게 되죠. 이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더블이 돼요. 그런데 70대나 80대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이 없으니까 상당히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기초연금이라는 걸 이제 도입을 했는데 앞으로 한 20, 30년 지나 보십시오. 80대 이런 분들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제 60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요. 이 사람들은 다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은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제도를 통합을 해야 됩니다.
됩니다.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뭐 기초연금 이 부분은 65년 앞으로 40년도 더 후에인데 그때 되면 제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이원화해서 완전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요. 최근에 기초연금은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지금 90대, 80대, 70대인 분들을 보면은 90대인 분들은 80대도 그렇죠. 80대, 90대인 분들은 사실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보장을 국가가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이고요. 80대, 70대도 마찬가지인 게 이제 그때 한참은 이제 어려울 때 이제 산업을 키우는데 주된 역할을 했는데 국민연금이라는 보장 시스템은 없었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초연금이라는 걸 통해서 이 세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있는 한시적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어차피 통합돼야 됩니다. 나중에 더블 카운팅이 돼서 국민연금 받는데 그러면은 뭐 나는 국민연금 열심히 넣었는데 국민연금 안 넣은 사람은 기초연금을 받고 나보다 더 많이 받네. 뭐 이런 이상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합하게 될 겁니다. 고령화는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은 전혀 심각성이 나타난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롤러코스터를 타지 않습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고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가다가 뚝 떨어지죠. 그게 지금 약간 가는 국면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노인 총부양비라는 게 있습니다. 총부양비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생산하는 인구, 그게 일종의 15세에서 64세까지로 잡는데요. 이 인구를 100이라고 볼 때 유소년 15세 미만,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이 인구가 몇 명이냐를 계산한 게 총부양비입니다. 그래서 총부양비가 40이라고 그러면은 생산하는 인구 100명 대비해서 부양을 받는 인구가 40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가 1970년에 이 비율이 8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인구 대비해서 유소년과 노년의 비중이 80명이 된 거죠. 그게 2010년대에는 36명까지 떨어졌어요. 아주 좋은 거죠. 지금도 40명입니다.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이 아직 40, 50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2070년, 지금부터 50년 후가 되면요. 이게 116으로 증가합니다. 재밌는 것은 116인데 이때 보면은 노인 부양이 100명이고 유소년 부양이 16명입니다. 그러니까 생산하는 인구 100명이 100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16명의 유소년을 부양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비율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이 돈이 주로 그 이전에는 거의 90%가 유소년 부양에 들어갔어요. 1970년대는. 그러니까 이 인력이 저 같은 사람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는 유소년 부양하는 데 드는 비율보다 생산을 해서 노년을 부양하는 데 비중이 자꾸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국민연금 적자인 거죠. 이 적자를 메꿔줘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는 일본보다도 더 심하게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부터 2060년 이런 때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지금 상태대로라면은 적립금이 다 고갈됩니다. 적립금이 다 고갈되는데요. 그때 보면은 한 해 국민연금이 적자 규모가 그러니까 더 돈을 줘야 되는 규모가 들어오는 돈은 이제 없으니까요. 줘야 되는 것이 거의 300조 이렇습니다. 뭐 그렇게 될 정도로 적자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연금은 뭐 반드시 이제 제도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적자 나는 걸 그러면은 못 준다? 못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율을 높여야죠. 이번에 스페인에서 이제 보험료를 높였는데요. 보험료율을 높이고 국가가 이제 메꿔줘야 되죠. 이제 국가 채무 증가가 되는 것. 이런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로 해주는 게 나중에 한계가 있으면 이제 연금을 깎아야 되는 것인데 그때 가기 전에 이제 지금부터 연금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 개혁은 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못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금 깎이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년을 연장을 했죠. 노동 기간을. 그것 때문에 이제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우리는 정년 연장하라고 난리인데 거기는 이제 그만큼 연금이 좋다는 겁니다. 내가 퇴직하고 나면 연금만으로 즐겁게 살 수 있는데 왜 자꾸 연금도 늦게 받으라 그러고 일도 더 오래 하라고 그러느냐는 거죠.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다른데요. 오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에 기사가 났는데 적자가 나는데 돈을 더 받는 거 수혜라고 그러죠. 수혜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더 내라고 한 겁니다. 그걸 스페인은 그렇게 개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재밌는데요.
왜 우리가 이런 제도를 이제 취하느냐 하는 것은 소위 말해 나이 든 사람들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제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같은 경우는 직전 퇴직하기 전에 90%를 지급한다고 그러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 사태가 나고 그랬는데 그리스는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해서 220%, 우리나라가 50%입니다. 이탈리아가 180%, 방금 이야기하는 이제 스페인이 한 99%니까 거의 1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한 98% 이 정도 되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독일이 50%예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나 네덜란드 이런 데는 30%입니다. 유럽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국가 채무 비율이 쫙 낮아집니다. 근데 이 나라를 이유로 한꺼번에 모아놨거든요. 유로화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남유럽은 아까 스페인처럼 그런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존엄한 삶을 유지해줘야지. 뭐 채무 좀 증가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저쪽에 북유럽 사람들은 안 돼. 절대 세금을 더 걷더라도 우리는 이걸 국가의 건전성을 유지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보면 재밌게도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독일이 꽤 큰 나라잖아요. 근데 독일은 50%,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고령화가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었는데도 50%고, 그 다음에 스웨덴, 네덜란드가 확 떨어지고요. 영국이 한 80%이거든요. 영국은 이 국가 채무 비율 줄이려고 무진 노력을 합니다. 남유럽하고 완전히 달라요. 앵글로색슨족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영국이 2010년에 2차 대전 이후로 최대의 재정 긴축을 하게 됩니다. 이걸 줄여보겠다고. 그랬다가 이제 막 병원이 무료잖아요. 그래서 그 재정을 줄여버리니까 병원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냥 서서 진료받는 사람도 있고 할 정도로 재정을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번에 닥쳤을 때 영국이 의료 체계가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게, 그래서 그때 영국을 슈링킹 스테이트라고 그랬어요. 축소하는 나라.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재정을 확 축소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이죠. 앵글로색슨족들은 조금 바이킹하고 북유럽하고 좀 관련돼 있잖아요. 이 애들은 조금 근금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라틴족들은 쓰고 보자. 이래서 딱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금 전략이라서 국가 부채를 많이 제어를 하겠죠, 하기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소득을 번 사람들의 보험료이나 세금이나 하는 이런 컨트리뷰션이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노후 대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소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과소비나 명품백은 이제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검소한 생활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녀 교육비입니다. 자녀가 늦게 직장에 들어가기 그러기 때문에 자녀를 적어도 50대, 60대 초까지 자녀를 돌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에서 한 50대 중반이 되면은 주된 노동시장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졸업했다고 그러면은 20살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은 훨씬 기간이 길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우리나라는 군대도 가야죠. 대학교 가야죠. 재수해야죠. 휴학해야죠. 이런 거 하면은 일단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기간이 30년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모아놓은 돈이 적죠. 이런 문제가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태로 본다면은 이제 내가 60세 노후를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상당히 삶이 불안정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런 이제 문제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는 덜하지만은 교육비에 늦게까지 오래 지출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기간이 짧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나라가 계속 60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좀 머무르게 하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0대 이후 노동시장에 많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작년 12월 달에 처음에 데이터 발표됐는데요. 처음으로 전체 취업자 중에서 60대의 비중만 20%를 넘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있다는 거죠. 연금은 이제 보통 보면은 만 63세, 만 64세 이러니까 우리나라라는 지금 65세, 66세에 받아요. 그래서 보통 정년과 이게 국민연금을 받는 것을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 갭이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다 우리는 60세 정년은 일부 언제 대기업들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55세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8년, 9년이 갭이 생기는 거죠. 이 기간에 버는 돈은 자기가 오래 몸담았던 한참 일할 때 버는 거에 비해서 소득이 뚝 떨어지거든. 그럼 기간을 늘려서 하는 수밖에죠.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강남 재건축 불패, 재건축 난리나 이런 기억나시잖아요. 재개발과 재건축부터 또 이제 들어갈게요. 용적률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아두시면 부동산의 반은 보이시니까요. 아직까지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 말을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